민주당 혁신위에서 그 당을 분열시키는 또 개파 정치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 안 했지만 그거는 혁신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경 대변인 이제 부대변인이 민주당에 계시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어떤 솔직히. 의미? 이낙연 전 대표를 목표로 한 건가요? 타겟으로? 아니 이낙연 그럼 전 대표가 당을 분열시키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전제돼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꼭 이낙연 대표를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는 전 두 가지가 봐요. 혁신위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당원들이 바라는 그 지점까지 혁신위가 그러니까 혁신위의 요청안이 도달되어 있는가? 약간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대변인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혁신위에서 엄청난 대단한 혁신안이 나올까?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런 퀘스천 마크는 아직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이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스탠스 자체를 후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난 총선보다 그래도 앞으로는 살짝 전진하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성 소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입국 후의 행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됐든 지금 김은경 위원장 얘기 자체는 예.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민 의원이 일종 유쾌한 결별이라고 그랬나요? 네, 뭐 유쾌한 결별. 유쾌한 결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20명 정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당의 이익이 자체가 이런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낙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서론이 발끈하면서 이제 마녀사냥 그만둬라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것처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낙연을 되게 대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 아니 정당을 하는데 정당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 탈당하고 내가 창당할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상민 같은 사람을 가만둬야 됩니까? 그럼 이낙연 전 그렇지 대표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차후에 그런 당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그 당의 단합이나 통합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정당 안에서의 절차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과대해서 확장해서 가는 서른 의원이나 이낙연계가 뭔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들을 지적한 건 아닌데 갑자기 되게 급발진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문제 제기하니까 원희룡 형이가 백지화하겠다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급발진한 거거든요. 제발이 저린 거지. 제발 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김은경 위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정당 안에서 정당을 파괴하고 정당 안에서 정당의 어떤 가치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둬야 됩니까? 강력한 제재를 해야죠. 거긴 이낙연도 예은 아니다. 아이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민주당의 집권, 민주집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도려내야죠. 우선은 이상민 의원의 이제 유쾌한 결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 당의 어떤 사람과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복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팩트 체크 이미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낙연 그 전 대표와 비명계와 비명계 속에 이제 그 이상민 의원을 같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우리가 봐서는 맞아요. 절대 안 된다.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비명계 전체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뭔가 같은 뭐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걸로 우리가 봐서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명계 중에서도 결이 달라요? 일부의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를 이용하면서 서로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서로 이용하면서 견인 역할을 서로 간의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당원들한테 지지를 상당히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비명계에서도 일부 당원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지지하는 일부 그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견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딱 만약에 트리거로 누군가를 우리가 비명계 중에 누군가를 완전히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원팀이 아닙니다. 근데 원팀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광주 KBS에서 갤럽을 통해서 되게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어요. 예, 광주 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세대 정치. 그쵸.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30% 가까이 나왔고 이낙연은 10%도 못 얻었어요. 광주인데도요. 광주 호남인데도.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온 되게 급발진 발언, 서른의 급발진 발언이 그냥 본인의 감정풀이 이상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저는 서른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오해를 사. 그럼 오해를 사는 그렇잖아요. 거죠. 아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른이 형이 그렇게 나와서 막 화를 내고 막 언성을 높이면 아 그러려고 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저린 거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비슷해요. 작년 지방선거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정말로 시리즈로 뭐 그냥 그 이낙연계가 나다 준비됐다는 듯이 그냥 지방선거 이재명 책임이니까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때 당원들이 진짜 우리 당원들은 현명해요. 당원들이 그래요. 니들 뭐했냐? 지방선거 승리를 해서 니들 뭐했냐? 지방선거 지기만 기다렸냐?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정당 안에서 정당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나서 발언권을 얻고 그 발언권 안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뭐 그냥 잘 안 될 거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패배하니까 이재명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졌잖아.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게 이낙연계의 정치예요, 지금. 충분하게 도와줘야 이 정당 안에서 발언권이 생겨요. 이재명을 도와야 이낙연의 발언권이 생긴다니까요.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당원들이 그래요. 너는 우리 당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없어 한 거. 자 그래서 자, 답변을 제가 해드렸고요. 한 거 없다고 물어봤잖아 나한테.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고 한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도 없고요. 오늘 잘하시네요. 한 거 일찍 없습니다. 오시고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리고 뭐 아직도 저는 일부 언론이나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들이 아직도 민주당이 위기고 뭐 민주당 이재명으로는 뭐 그러니까요. 총선 못 치르고 이건 다 뻥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이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는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낙연계도요. 요즘 자꾸 보면 이제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이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 인식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 거의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월쯤 이제 최종 판결 나올 것 같거든요. 무죄 나올 것 같습니다. 무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져요. 대장동.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고 다른 걸 또 뒤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9월에 이거 결론 못 나오게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그런데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돈 줬다고 하는 1,000만 원 줬다고 하는 그 날짜 이것도 특정을 못해 지금. 유동규 씨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뭐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러고 20%를 맞고 30 뭐 어째 몇 %를 못 맞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도 답답할 거예요. 검찰이 답답하지. 아니 유동규 씨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검찰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요 유동규 씨의 말 말고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판사가 유죄를 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말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왔다 거지. 갔다 하니까 그래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리스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중동이 자꾸 그렇게 조중동이 보도한 걸 반대로 하면 돼요. 뭐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민주당 좋으라고 조중동이 그런 보도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낙연계라고 알려진 이계호 의원조차도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또 이낙연 쪽에 붙어서 같이 다니는 분은 서른하고 윤영창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계호 의원을 얘기한 이유는 본인이 고향이 거기 지역구거든. 예 맞습니다. 또. 거기가 지역구세요? 네, 거기 어쨌든 또 연관성이 이낙연 있습니다. 계다라고 딱 그 낙인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 그렇게 정무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양인주님이 그렇다. 또 두 번째 슈퍼챗 대선에서 이낙연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도와줬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위상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 동의합니다. 양인조님 2번이나 지금 쏘셨어요. 아 정말로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참.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감이 큰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지지층 안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지층 안에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은 어려울 때마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제일 실망스러웠던 데가 그때 사면 발언이었거든요. 당대표 때 사면 발언을 했잖아요. 사면시켜야 된다. 그래 놓고 최고위원을 소집해갖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당론으로는 채택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때 이낙연이 진짜 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했으려면 당대표를 내려놨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생각을 최고위원들한테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대표를 던졌어야죠.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당대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월 중순인가 하순인가에 인터뷰에서 내 소신은 여전하다. 사면 소신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낙연 정치예요. 그러니까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이낙연 기대할 게 대표님을 없어요, 진짜. 재보궐선거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당의 민주당이 대표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원들이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처음에 있었어요. 그때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당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표님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보궐 때 완전히 패했는데도 그때 당시 당 대표였던 분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모든 책임감에서 본인은 순수해요. 근데 이런 분은 저는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맞아요. 이런 분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아요.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잘 돕고 힘을 모으고 맞아요. 자기 밑에 사람들, 자기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낙연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본인의 정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영원히 정말 정치를 그리고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사람들이 문재인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전 총리로서 잘 대응해 주면 돼요. 응? 내가 총리여서 아는데 이건 이거더라. 지금 보면 당장 지금 뭐 수해 관련해서 4대강 얘기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 맞아요. 4대강 문제 물 이거 일원화시켜서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이명박 때 있었던 4대강을 박근혜 때 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온 거죠. 박근혜 때는 제대로 못했으면서 문재인 탓하는 거지. 아니 여기 지워버렸네요. 이상한 글 올린 사람 있어. 내가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지웠어. 다행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민주당은 어쨌든 혁신해야 돼요. 혁신위원회가 저는 그런 거 지금 그럼요. 얘기할 게 아니라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룰을. 예를 들면 3선 이상 다른 지역 가라.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삼선 초과. 참선 초과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모든 지역구는 100% 경선이다. 네. 뭐 전략 공천 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려야 돼.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경 부대변인처럼 신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의원들하고 차별이 많잖아요. 그거 철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걸 지금 해야지 혁신이가. 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했으면 주목 받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도 내부에 있지만 큰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그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현직 의원 평가도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20% 30% 컷오프였는데 지금은 감점 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공개하지 기득권이에요. 않고요. 그걸 공개하지 공개하지도 않고. 않고. 그래서 저는 다시 컷오프로 적어도 하위 20%는 그냥 컷오프 시켜야죠.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근데 감점이라니까요. 감점에서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점 받고 경선해도 신인이나 이런 새로운 사람들하고 경선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그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제 말은 뭐 물론 해당형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지적을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 먼저 혁신이가 지금 빨리 얘기할 것은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맞아요. 지금 그 공천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그 전에 그 공천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검토된 게 있어요. 그거 갖다가 놓고
뭐가 정말 실제 할 게 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지금 무슨 불체포 동의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할 무슨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맞아요. 내려놔라 마라 이런 맞아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맞아요. 혁신위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개헌을 해야지,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위 20%를 평가하는 기준도 혁신위가 좀 철저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더 하실 말씀 없죠? 김현석 말을 많이 했으니까 총장 이제 오늘 이경 그거 부대변인. 못했네요.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럼 아. 못하네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 연결되게 네, 하기 위해서 원안이었었다. 맞아요. 아까 그 사진 얘기를 저 전혀 화면이 그러니까 잠깐 사진만 나왔었는데. 올렸는데 우리가 얘기를 그게 못했어요. 아, 굉장히 그랬군요.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변곡점이 됐어요. 여기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이경 부대변인 짧게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양평 JCT 있잖아요. 네. 저거로 나왔던 이유 자체가 양서면으로 거기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서면에는 최종적으로는 IC가 없어요. 종점이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남양평 IC가 지금 바로 밑에 있잖아요. 네. 거기는 거리가 강산면 쪽에서 남양평 IC는 1km 아니라 내부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저 빨간 원안이 저 빨간 선인데 왜 당초 그때 예비 타당성 검사 때 저렇게 원래 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양평 JC에서 서울 춘천 연결 구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어 있다. 맞아요. 그리고 KDI에서 2년을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한 맞아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의 국토의 효율적 운영, 또 도로의 그렇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저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려고 일부러 양세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에 끊어야 돼요. 자, 잠깐 제가 예, 말씀 짧게. 짧게 얘기하면 이 국토를 종합적으로 보고 예. 계획을 짜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번 고속도로의 목적을 6번 국도의 정체와 서울 춘천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연결성, 동서축의 그렇죠. 연결성을 본 건데 네. 지금 현재 변경안이에요. 이 변경안을 보면 두 번 L자가 두 번 꺾임이 맞아요. 두 번 생겨. 꺾임이 그렇죠. 두 번 생겨.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터널이나 예를 들면 그 도로 아니 그 다리 이게 더 많이 더 생긴다는 많아져요. 거예요. 저쪽으로 가게 비용도 되면 더 많이 생겨.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뭐 그 또? 처음에 당초에 나왔던 바쁘시네, KDI에서 지금. 200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2년간 나오는데. 했던 예비 타당성 검사 있잖아요. 당초 원안으로 된 거 이거는 이제 이거 급하게 이제 50일 만에 만든 수정안이고 이것이 이제 이 원안인데 이 원안은 페이지가 455페이지나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180 몇 페이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1시간을 꽉 채워서 방송을 아유. 했습니다. 많은 분이 1,700명까지 왔어요. 빨리 오시니까 되게 길게 하네. 1,700명까지. 이게 11시 50분에 오셔야 지금 된다니까. 마무리 멘트 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진행자의 권한을. 그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화나고 정말 신경질 나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지만 이 버텨야 돼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끈질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끝까지 물고 맞습니다. 놓지를 말아야 돼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포기하면 지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치면 안 돼요. 화나지만 화를 꾹꾹 누르면서 물고 그냥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도 김현성 소장, 이경 부대변인 고맙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